저는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듣기도 전에 저는 과학과 사람들. 관장님께서 오늘 가져오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인간의 자연적인 수명이 몇 살쯤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2013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에 이런 게 실렸어요. 이 아기는 아기가 사진이 있었고 네네. 이 아기는 120살까지 살 거야. will이라는 조종사를 써서 네네. 했죠. 2년 후인 2015년에 타임지는 could를 써서 이 아이는 142살까지 살 것 같은데 142살까지 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인간 수명이 한 80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살, 뭐 140살까지 살까? 그 정도 가능할까? 뭐 이런 사실 걱정이죠. 기대하면서도 이런 거일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막 30살쯤 돼서 겨우 정규직이 되는데 회사에는 50살 넘어가면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100살까지 살 거면 70년을 어떻게 살 거냐. 막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턱대고 생명과학이 자꾸 발전해서 생명과학 의학이 발전해서 인간 수명을 늘려도 될 건가? 한편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렇다면 자연적인 인간의 수명은 얼마일까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게 작년에 11월 달에 작년 11월 4일 날 바이오 아카이브라고 하는 바이오 아카이브. 근데 제목이 아카이브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하더니 아카이브 XIV 이렇게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카이브지만 이렇게 보통 통하게 바이오 아카이브라고 읽어주는 그 잡지에 한번 그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적인 수명은 38세라고 합니다. 아, 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의 걸 따져봤어요. 유럽 맷비둘기는 27살, 침팬지는 사람과 비슷한 39.7살, 코모도 버투바뱀 48살, 일각 돌고래 하나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52살, 상고래 92살, 혹등고래 93살, 북극고래 268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옛날에 이미 멸종된 동물들도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 핀타 육지 거대 거북은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일직서 상하 코끼리는 60살. 그다음에 데니소마인과 네안데르탈은 한 37.8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다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인간의 한 세대는 40살쯤일 거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뭐 40살쯤 살았겠지. 그게 우리가 다 지레 짐작으로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좀 생화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네안데르탈이나 데니소반이나 사람이나 침팬지나 다 37.8세에서 39.7세까지 거의 38세, 40세 거의 뭐 정확하게 우리가 맞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아나키 얘기하면서 자연이 놔두면 우리가 오래 못 살고 결국은 38세에 죽는 거예요. 자연을 맡겨놓으면. 과학과 사람들. 이제 그러면 또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북극고래들 막 조사해봤더니 가장 오래 산 북극고래가 200년쯤 살았다 했는데 얘는 자연적 수명이 268살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 살게 해준 거죠. 그다음에 또 피타 육지거북이 가장 오래 살았다가 사라진 그 거북이가 한 100살쯤 살다 죽었는데 얘는 120살까지는 살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원래 자연적인 것보다 거의 2배쯤 살면서 자연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은 훨씬 조금 살게 해놓은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면서. 과학과 사람들. 자,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했느냐 아는 겁니다. 네네. 그 전까지 우리가 아는 거 있어. 작은 동물들은 조금 살고 큰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물고기 중에서 피그미 망둥이 8주밖에 못 살아요. 네? 예. 피그미 망둥이요? 네, 피그미 망둥이. 망둥이도 조그만 거 있어요. 저는 본 중에서도 적도 없어요. 예. 근데 8주요? 8주? 네, 8주. 2달. 2달. 그 2달이면 괜찮네요. 나는 네가 하도 놀라길래. 왜 깜짝 놀랐어요? 용이가 평소에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했던 피그미 망둥이가 저렇게 짧게 산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줄 알았어. 8초로 처음에 살아가지고. 왜 뭐 집에서 키우는 구피 오래 못 살잖아요. 근데 또 가장 오래 살 게 또 알고 있는 그린란드 상어 뭐 400살까지도 삽니다. 자, 그 또 코끼리 같이 큰 동물은 오래 살고 따찌 같은 작은 동물은 뭐 조금밖에 못 살고 우리가 충분히 이런 건 이렇게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지레 짐작을 해왔던 건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대충 맞아요. 크기와 그 수명과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었던 거죠. 근데 생화학자들은 그런 뭐 수학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꼭 유전자를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 유전자를 들여다보겠다 한 거예요. 근데 유전자 보면 자, 아데닌은 어떤 염기하고 결합을 하죠? DNA에서.
DNA. 과학과 사람들. 아데닌은 티민과 티민. 구아닌은 시토신과 결합을 하죠. A와 T 사이는 이중결합, 구아닌과 시토신은 삼중결합. 네, 맨날 네. 시험에 나왔던 네, 거였어요. 그런데 유전자에 보면 DNA는 두 개의 사슬로 돼 있잖아요. 구아닌과 시토신이 결합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앞에 있는 유전자 사슬과 결합하는 거 말고 같은 사슬에서 시토신 바로 옆에 구아닌이 있는 데가 있어요. 요? 시토신 바로 옆에 구아닌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면 인산을 사이에 끼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토신 구아닌, 시토신 인산 구아닌이 있는 그 부위를 CPG라 그래요. 시토신 인산 구아닌, 네. 시토신 부위라 그러는데 시토신 부위에 보면 이 시토신 부위 CPG의 그 시토신에 그 염기에 메틸레이션이 됩니다. 뭐냐면 메틸레이션? 메탄기가 다 메탈화. 들러붙는 거예요. 메탄 CH4잖아요. 네. CH4가 붙을 수는 없죠. 산소 수소가 떨어지고 CH3가 붙는 거예요. 음. 그걸 메틸화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유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시토신이 메틸화 되면 그 부분은 유전자가 발현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DNA에서 RNA로 그 전사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네. 복사가 되지. 왜 우리가 복사기에 마치 설계도를 복사 뜨는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전사를 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DNA는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랍 안에 있어요. 그 핵막 안에 있는데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워낙에 유전자의 그 원본을 갖고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갖고 나가는 게 메신저 RNA예요. 그러니까 RNA를 갖고 나가는데 예. 그 만약에 거기에 메틸레이션이 돼 있으면 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그 ATGC 염기 서열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거.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 그래요. 후성 유전학이 이거군요. 예. 우린 개념으로만 알고 와, 있어가지고 되게 좋다. 막 예. 이런 거 알게 됐어. 생화학자로서 아주 전공을 마음껏 발현해 주시네. DNA가 어떤 단백질이 붙어서 DNA를 복제하려고 그러면 아무 데나 붙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딱 신호가 되는 서열들이 있어요. 아, 이 쭉 훑고 다니다가 아, 여기서부터 이제는 쭉 복제를 하면 되겠네. 네, 네. 전사를 하면 되겠네. 카피를 하면 되겠네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프로모터 리전이라고 합니다. 촉진자 부위라 그래요. 네, 근데 촉진자 부위에 바로 CPG 부위가 얼마나 있느냐. 그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수명이 달라진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뭐 유전자 안에 DNA는 무수히 많은 그 촉진 유전자가 있겠죠. 네. 유전마다 하나씩 있을 테니까. 그래서 42개의 촉진 유전자를 조사해 봤더니 그 CPG 농도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12개는 촉진 유전자에서 많으면 수명이 줄어들고 22개에서는 이 CPG 부분에 메틸레이션 된 게 많으면 또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그냥 긴급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후성 유전학적인 요소들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수명이 조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중나선의 그 유전자 한 가닥이 그게 다 발현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럼요. 네. 이게 다 되면 큰일 났죠. 왜냐면 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눈에 있는 세포나 손가락 끝에 있는 세포나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너도 나도 다 똑같이 발현되면 눈이나 손가락이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각 세포마다 위치마다 발현되는 유전자들은 달라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유전자 단위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기질이 있으면 오래 살고 이게 있으면 늦게 살고 이거는 예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기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 이게 있으면 뭐 오래 살고 이게 있으면 적게 산다까지는 그건 아니고. 기계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일단 상관관계 정도 보는 거죠. 왜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일종의 통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정말 멀쩡한 친구가 죽어. 맞아. 네. 아니 왜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온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걸까? 병도 없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 CPG 리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CPG 부위에.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나이와 상관없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을수록 조기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호바스라고 하는 UCLA 교수가요. 꽤 옛날입니다. 2016년 전이니까 이미 이때 대학들 같은 다 졸업했잖아요. 꽤 옛날 사람이었는데 이 후성 유전학 생체 시계를 그 연구하는 거예요. 그 메틸레이션에 따라서 이게 뭐 수명이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래서 보면
인간 가운데 5% 정도는 생물학적으로 자기의 나이보다 더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그 수명이 조로증 짧아지는 같은 거예요. 건가요? 예. 아니면 그냥 조로증 같이 명확한 증상이 아니어도 어떤 경향인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전자 자체에 일찍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그 노화가 가속화되는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둘 다 60살이에요. 그 다음에 둘 다 담배 펴요. 둘 다 담배 때 피터라는 사람이 있고 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피터는 그 노화율이 상위 5% 안에 들었어요. 네. 그 조의 노화율은 평균치에 해당했는데 그 10년 뒤에 조가 사망할 확률은 60%인데 피터가 사망 확률은 75% 높아져요. 그러니까 상위 5% 있던 사람이었었고 하면 평균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 유전자적으로 늙을 확률이. 네. 네. 근데 10년 후에 얼마나 죽을 확률이냐? 상위 5% 있던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75%까지 됐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사람은 60%밖에 안 되는데. 아 그러면 똑같이 뭐 담배도 피고 똑같이 생활을 한 사람인데도.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멀쩡한 것 같은데 수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한 생활 방식이 자기의 기대 수명을 연장해 주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노화 과정에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장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파토님의 일관된 주장이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거 믿지 않는다고 원래. 운동 뭐 이런 거 안 운동을 믿고. 믿지 않는다. 타고나는 거라고. 과학과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일 때, 노화에 주는 똑같은 조건이 있을 때 흡연하고 음식 때문에 고혈압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일찍 죽을 확률이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방식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메틸레이션에 주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메틸레이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이 있는데요.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의 어린 시절의 사회적 경험이 이 메틸레이션에 DNA 메틸화에 관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사회적으로 약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좀 좋은 가정이었다. 소득이나 취업도 엄마 했었고 교육도 있고 여러 자격증도 있었다. 이런 집과 아니면은 부모님의 직업이 좀 평범한 집과 차이 보면 메틸레이션이 평범의 집이 훨씬 높습니다.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거는 14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던지 부모님이 실업인 상태였다면 나중에 이 아이는 수명이 훨씬 짧아요. 그 이유가 메틸레이션 때문에. 그게 정말로 슬픈 거죠. 이 아이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어요. 같은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생활 조건에 따라서 이 친구의 수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수명이라는 건 이제는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은 인명재천이야가 아니는 거예요. 네. 인명은 재천이 아니라 인명재사회인 거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수명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아? 보장해 주려면 부모들이나 가족 생활 개정 형편들이 최소한의 일정한 부분들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스트레스가 걸리는 걸까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모르죠.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네, 네. 하지만 그 메틸레이션한 부분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 대충 짐작은 하죠. 어려서 고생하면 뭐 일찍 늙는 것 같고 네. 뭐 어려서 못 먹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좀 생화학적인 측면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게 흥미롭네요. 근데 딱 차이가 나는 게 14살 때 부모님이 평범한 직업에 있던 사람보다 부모님이 전문직이었으면 한 살 좀 더 살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 전문직이었던 사람과 비교할 때 14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직업이 없다면 약 2.4세에서 1.6세 한 2살 정도 수명이 짧다고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흡연을 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다른 요소들을 다 그러니까 똑같다고 전제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초기 생애의 그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만약 복지 국가란다면 그런 부분에 가정에 대한 부분까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거죠. 생화학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결국은 이제 그게 좋은 의미에서든 뭐 물론 발전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 늙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것들이 좌우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것과 다른 각도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불로장생의 약이 생겨났는데 그게 나중에는 싸게 팔릴지 모르나 초기에는 비싸게 팔지 않겠어요 아마? 불로장생의 크릴 오일이 과학과 사람들, 예전에 한번 집단 면역 얘기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보다 앞서서 우리를 지켜주는 사회의 면역 어떤 방어 벽 같은 얘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스크가 100개가 있을 때 마음의 안정을 더 찾는다고 해도 그걸 좀 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스크가 100개 있고 우리 이웃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네. 내가 10개씩 10명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안전해요. 사회겠죠. 그렇죠. 훨씬 안전하죠.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이제 백신의 논리이기도 한데 네, 맞죠. 그렇죠? 백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맞고 있어야 우리 아까 아나키나 뭐 안티백서기도 했지만은 맞고 있어야 그게 사회적으로 뭐 보건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 성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혼자 뭐 좋은 걸 많이 먹고 좋은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주변에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주변에 뭐 그 위험 요소가 그득그득하다면 결국은 나에게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런 의미에서 이제 뭐 사회적인 보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의미들이 또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젠 그걸 해낼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00년 전에 500년 전에는 하고 싶어도 개념도 없었겠지만 하고 싶어도 재원도 모자라고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없고 의학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할 수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는 기술과 의술과 돈과 조직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인데 물론 우리가 가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 어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못 해내고 있는 면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의 그 기저에는 사회 안전망을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회 안전망의 확보 없이 무조건적인 생화과 의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별로 행복한 미래를 갖다 줄 것 같지 않아. 그러게요. 아 저는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닐걸. 아 듣기도 전에 저는 그 2년간의 군대 생활에서 그 무상 의료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완벽한 무상 의료. 군대니까 네, 그런데 완벽한 무상 의료지만 의료의 수준이 높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와 어떤 그 기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과 그것의 보편성이 어느 정도 그 선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을 어디에다 그어야 되느냐를 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군대처럼 서비스를 확 낮추고 모두에게 열어놓을 것이냐. 뭐 그런 적절한 예는 아니네. 그런 사회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게요. 근데 네. 뭐 외국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뭐 일부 나라들이 다 무료긴 한데 뭐 서비스가 나쁘다기보다는 큰 병에 걸렸을 때 오래 기다려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얘기. 제가 영국 사무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사회가 그런 면도 있고 그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노력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결국은 이제 기술이 생기고 의학이 생기고 또 그 의학을 국민들을 향해서 시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걸 얼마나 가급적이면은 이제 질과 양과 이 동시에 비용과 이 모든 측면에서 상향 평준화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욕망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에는 안티에이징 할 때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우리끼리 그냥 나 혼자 잘 살 영생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